인천국제공항의 새벽 2시 30분, 무거운 빗방울이 활주로를 두드리고 있었다. 항공유 냄새와 습한 공기가 뒤섞인 가운데 싱가포르발 K672편이 조용히 3번 활주로에 착륙했다. 3시간 30분의 비행을 마친 승객들은 아직 안전벨트를 풀지 못한 채 기내에 앉아 있었고 화물칸은 아직 봉인된 상태였다. 모든 것이 평범한 야간 도착편처럼 보였다. 승무원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지상근무팀은 일상적인 절차를 따라 접근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갑자기 공항 특수수사대 K9팀 소속의 진돗개 강태가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순백의 털과 굳게 선 귀, 그리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강태는 평소에는 침착하고 절제된 성격으로 유명했다. 5년 동안 마약 수사에서 98%의 검거율을 자랑하는 베테랑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극도의 공포나 분노에 사로잡힌 듯 광적으로 짖어댔다. 왕, 으르렁. 강태의 목소리는 새벽의 정막을 찢고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털이 곤두서 있었으며 눈에서는 위험을 감지했을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강태야, 무슨 일이야? 훈련사 이준호 경사가 급히 달려와 복주를 단단히 잡았다. 준호는 30대 중반의 베테랑 수사관으로 강태와 함께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파트너였다. 하지만 이렇게 강태가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강태는 대답 대신 항공기 뒤쪽 화물칸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려 했다. 그의 발톱이 아스팔트를 긁으며 불꽃을 일으켰고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끔찍하게 위험한 것이 있다는 듯이. 공항보안팀장 박민수가 무전기를 들고 급히 달려왔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강태가 이상합니다. 뭔가를 감지한 것 같은데.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태는 화물칸 문을 발톱으로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다. 쇳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화물칸이 특수장비로 조심스럽게 열렸을 때 강태는 즉시 한 구석에 홀로 놓인 검은 하드케이스 캐리어 앞에서 멈춰섰다. 그 가방은 다른 수화물들과 분명히 달랐다. 어떤 항공사 태그도 붙어있지 않았고 승객 확인 바코드도 없었으며 수화물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 이상하다. 이 가방의 주인이 누구지? 박민수 팀장이 중얼거렸다. 그의 20년 경력 동안 이런 미등록 수화물을 본 적은 없었다. 강태는 여전히 그 가방 주위를 맴돌며 날카롭게 낑낑거렸다. 그의 코는 계속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 털이 바늘처럼 곤두서 있었다. 평소 냉정한 강태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본 준호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즉시 격리검사를 실시합니다. 박민수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30분 후 공항 내 특수격리검사실에서 원격 조작 로봇팔을 이용해 가방을 열었다. 생화학 방호복을 입은 검사관들이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지켜보는 가운데 로봇팔이 천천히 가방의 지퍼를 열어갔다. 지퍼가 열리자 작은 증기가 피어올랐고 동시에 역겨운 냄새가 환기 시스템을 통해 새어나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방 안에는 3겹의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여성의 시체가 들어있었다. 손발은 부자연스럽게 구부려져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긴 머리카락은 투박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포장해서 운반한 것 같았다. 세상에. 한 검사관이 충격에 빠져 뒤로 물러섰다. 베테랑들도 이런 참혹한 광경은 처음이었다. 정밀 검사 결과 시체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목에는 질식사의 흔적이 뚜렷했고 코 주변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다. 신분증이나 개인 소지품은 일체 없었지만 가슴팟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가 발견됐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찾는다면 내 이름은 김민정입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 메모를 본 순간 수사팀은 더 큰 미스터리에 직면하게 됐다. K672편의 승객 명단을 확인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민정이라는 승객은 분명히 탑승 수속을 마쳤고 출입국 관리소 보안 카메라에도 그녀가 입국 심사를 받고 공항을 나가는 모습이 선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여권 정보도 완벽했고 지문 확인도 통과했다. 잠깐만, 그럼 3시간 전에 공항을 나간 그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다.
김민정은 분명히 살아서 공항을 빠져나갔는데 동시에 죽어서 화물칸에 있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야. 준호가 강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누군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가장했어. CCTV 영분석 긴급 소집되어 출입국 관리소의 모든 카메라 영상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출국장을 나간 김민정은 검은 롱코트에 야구모자, 진한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거의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키와 체형은 여권 사진의 김민정과 비슷했지만 걸음걸이와 몸짓에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면 인식 시스템의 반응이었다.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매칭 실패를 표시했지만 수동 확인에서는 통과되었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생체 인식을 교란했음을 의미했다. 이건 전문가의 작품이야. 사이버 수사대의 김정우 경사가 말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준호는 강태를 데리고 공항 내부를 정밀 수색하기로 했다. 강태의 후각은 인간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났고 특히 혈액 성분에 대해선 거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태는 입국장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냄새를 맡아가며 이동했다. 면세점, 카페, 화장실. 여러 곳을 지나다가 3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완! 강태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화장실 안을 수색한 결과 휴지통 깊숙한 곳에서 혈흔이 묻은 하얀 손수건과 정체불명의 작은 병이 발견됐다. 손수건의 혈액은 B형으로 시체로 발견된 김민정과 일치했다. 작은 병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동공 확대제였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이 약물은 동공을 인위적으로 확대시켜 홍채 인식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었다. 게다가 병에는 어떤 제조사 라벨도 없었고 성분도 일반적인 의료용과는 달랐다. 이건 단순한 동공 확대제가 아니야. 국과수 분석관이 결과 보고서를 들고 왔다. 특수 제작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홍채 패턴까지 바꿀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거울에서도 흔적이 발견됐다. 희미한 지문 자국과 함께 무언가를 지운 듯한 흔적들이 있었다. 화장을 지우거나 외모를 바꾸는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건 단순한 변장이 아니야. 준호가 강태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거야. 그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그때 국제수사과에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다. 싱가포르 경찰로부터의 긴급 연락이었다. 김민정은 나흘 전부터 실종 상태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그녀의 원룸 아파트였고 룸메이트인 한지연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다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한지연은 싱가포르를 출국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항공사, 심지어 육로나 해로를 통한 출국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럼 공항을 빠져나간 그 여자가 한지연이란 말인가?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지연이 김민정을 살해하고 그녀의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었다. 어떻게 완벽한 여권을 위조했을까? 어떻게 생체 인식을 통과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이 전례 없는 2단계 보안 경보체제에 돌입했다. 모든 출입구가 통제되고 공항 내 1200개의 CCTV가 실시간 감시 모드로 전원되었다. 항공편 지연 안내가 방송되었지만 승객들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강태는 특별 임무를 위해 입마개를 해제당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풀려났다. 이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조치였다. 강태,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해. 준호가 혈흔이 묻은 손수건을 다시 맞게 했다. 강태는 깊게 냄새를 맡더니 즉시 반응을 보였다. 기가 쫑긋 서고 눈빛이 날카로워지더니 결단력 있게 국제선 청사 쪽으로 향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대합실에서 강태는 잠시 멈춰 서서 공기 중의 냄새들을 분석했다. 인간의 후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혈액 냄새와 화학물질의 잔향을 추적하고 있었다. 갑자기 강태의 머리가 번개처럼 오른쪽을 향했다. 그곳에는 빨간 캐리어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로 향하는 여성이 있었다. 검은 후드티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강태의 후각은 속일 수 없었다. 여자와 강태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긴장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여자는 명백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급히 걸음을 빨리 하기 시작했다. 목표 발견. 1팀은 왼쪽에서 차단, 2팀은 위층 계단 봉쇄하라. 준호가 무전기에 급히 지시했다. 특수기동 대원들이 은밀하게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자도 만만치 않았다. 마치 공항의 구조를 훤히 꿰고 있는 듯 일반인들은 모르는 비상통로로 사라졌다. Staff only 표시가 된 문 뒤로 들어간 것이다. 그곳은 공항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지하 기술 구역이었다. 그녀는 이곳을 잘 알고 있어. 박민수가 무전기에 말했다. 내부 정보가 있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 기술 구역은 미로 같은 통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력 공급실, 공조시설, 화물 처리 시스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숨기에는 완벽한 장소였다. 더욱이 이 구역에는 보안 카메라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보안상 민감한 시설들이 많아 영상 기록을 최소화하는 정책 때문이었다. 강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후각은 콘크리트와 금속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에서도 정확하게 목표의 흔적을 추적했다. 복잡한 통로를 뚫고 들어가면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았다. 30분간의 추적 끝에 강태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창고 앞에서 멈춰섰다. 낡은 나무문 뒤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기척이었다. 준호와 특수팀원들이 창고를 포위했다. 준호가 권총을 뽑으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나와라.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강태가 들어가기 전에 자진해서 나와라. 몇 초간의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나무문 뒤에서 들려왔다. 그 개를 들여보내지 마세요. 제발. 항복할게요. 창고 문이 천천히 열리자 한 여자가 나왔다. 후드티와 마스크를 벗은 그녀의 얼굴은 김민정의 여권 사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진짜 김민정이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의 실명이 무엇입니까? 박민수가 차갑게 물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지연입니다. 왜 김민정의 신분으로 입국했습니까? 한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빨간 캐리어가 꽉 쥐어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일단 조사실로 모시겠습니다. 준호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강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목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낑낑거렸다. 마치 더 큰 위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듯했다. 인천공항경찰서 조사실. 오전 10시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한지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수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한지연의 빨간 캐리어에서는 충격적인 물건들이 발견됐다. 김민정과 똑같은 긴 검은 가발, 완벽하게 위조된 각종 신분증, 은행카드, 그리고 김민정의 찢어진 일기장까지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복사해 놓은 것 같았다. 왜 김민정을 죽였습니까? 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한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많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내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한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내 남자친구, 내 직장, 심지어 우리 엄마의 사랑까지. 모든 사람들이 민정이를 더 좋아했어요.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민정이를.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난 그냥 내 것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정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녀가 되기로 했어요. 한지연은 자신이 수면제를 이용해 김민정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김민정이 잠든 사이에 독을 먹여 죽인 후 시체를 캐리어에 넣고 자신은 김민정의 신분으로 한국에 도피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부검 결과 김민정은 질식사로 나왔습니다. 수면제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요. 한지연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수면제를. 게다가 목에는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이 뚜렷합니다. 이는 격투 중에 발생한 상처와 일치해요. 한지연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법의학팀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연락이 왔다. 한지연의 캐리어를 정밀하게 해체 검사하던 중 기술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다. 캐리어 안감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녹음 장치가 있었던 것이다. 콩알 만한 크기의 이 장치는 최신 스파이 장비로 일반적인 수색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같았다. 녹음기에 메모리를 복구한 결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처음 3분간은 단순한 발걸음 소리와 생활 소음이었다. 하지만 4분경부터 두 여성의 격렬한 대화가 시작됐다. 네가 나보다 잘난 줄 아냐? 난 몇 년 동안 내 그림자처럼 살았어. 한지연의 목소리였다. 분노와 질투가 가득 담겨 있었다. 지연아,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이야기에서 해결해보자. 김민정의 약하고 두려움에 찬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 네가 다 망쳐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격투하는 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김민정의 비명이 녹음되어 있었다. 마지막에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지연의 흐느낌이 들렸다. 미안해 민정아. 난 그냥 네가 되고 싶었어. 녹음은 여기서 끝났다. 조사실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녹음은 한지연의 초기 진술과 완전히 달랐다.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감정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었던 것이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준호가 녹음기를 들고 물었다. 이 녹음에 따르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네요. 한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공포가 깃들어 있었다. 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한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계획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한지연의 새로운 증언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녀 뒤에는 전문적인 조직이 있었고 이들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국제적 신분 위조 사건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박민수가 추궁했다. 조민혁이라고 해요. 제 전 남자친구였어요. 한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가 가짜 여권을 만들어줬고 어떻게 공항 보안을 통과할지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는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라고 했어요. 만약 진실을 말하거나 그의 존재를 발설하면. 한지연이 목을 감쌌다. 우리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조민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는 절대 같은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 아직 한국에 있을 거예요. 이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수사팀은 즉시 조민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의 정보를 찾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조민혁 32세. 국제신분 위조 조직과 연결된 인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 위조 여권, 신분 세탁, 인신매매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한 번도 검거된 적이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살인이 아니야. 준호가 강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훨씬 큰 조직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 8장. 공항 속의 유령 수사팀이 조민혁의 행적을 추적이 시작한 그때 공항기술팀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연락이 왔다. 화물칸 주변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수상한 인물이 발견된 것이다. KE672편이 도착하기 2시간 전 공항 기술자 복장을 한 남성이 화물 적재구역에 출입한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대에는 해당 구역에서 작업할 예정인 직원이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강태가 화물칸 근처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였다. 그 담배꽁초에서 추출한 DNA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의 조민혁 정보와 일치했던 것이다. 그럼 시체를 비행기에 실은 건 조민혁이었단 말인가?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지하기술구역에 대한 재수색이 명령되었다. 강태는 다시 한번 그 미로 같은 통로들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조민혁의 냄새를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30분간의 수색 끝에 강태는 사용하지 않는 전력 제어실 앞에서 멈춰섰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강태의 후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 안에 누군가 숨어 있었다. 나와라. 준호가 외쳤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응답은 없었다. 하지만 강태는 계속 짖고 있었고 문 뒤에서 아주 희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특수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빈 방이었다. 하지만 강태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다. 뒤쪽 철판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다. 저 벽이 이상해. 한 대원이 철판을 두드려보며 말했다.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나. 가짜 벽이다. 다른 대원이 외쳤다. 철판벽을 부수자 그 뒤에 숨겨진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조민혁이 권총을 들고 앉아 있었다.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고 눈빛은 위험한 광기로 가득했다. 게임 끝이야, 개새끼들아. 그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 혼자 가지는 않을 거야.
조민혁이 강태를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강태가 더 빨랐다. 진돗개 특유의 순발력으로 번개처럼 뛰어올라 조민혁의 팔을 물어버렸다. 아악! 조민혁의 비명과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강태는 놓지 않고 계속 물고 있었고 조민혁은 고통으로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K-라이팀, 목표 제압 완료, 부상자 없음. 준호의 목소리가 무전기에 울렸다. 하지만 조민혁은 체포되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다. 너희들이 뭘 잡았는지 알기나 해? 난 그냥 말단일 뿐이야. 진짜 조직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어. 조민혁의 휴대폰과 개인 소지품에서 발견된 정보들은 수사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가짜 신분증을 구매한 고객들의 목록, 김민정의 위조 여권 제작 과정, 그리고 한지연을 조종하기 위한 상세한 매뉴얼까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조민혁의 암호화된 메신저에서 발견된 조직 관련 대화들이었다. 민정이 거는 그냥 연습이야. 진짜 목표는 따로 있어. 다음 주에 서울대병원에 의사 3명을 투입한다. 신부는 완벽하게 준비해도. 지연이는 계획대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해. 약하니까 조종하기 쉬워.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소름 끼쳤다. 진돗개가 냄새를 맡지 못하게 처리 방법을 연구해야 해. 다음엔 들키면 안 돼. 메시지들을 분석한 결과 조민혁 뒤에는 무한생 라이프이라는 국제 조직이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치기 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이 조직은 위조 신분증, 성형수술, 심리조작, 기억조작까지 동원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야. 국정원에서 파견된 분석관이 말했다.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테러 조직에 가까워. 조민혁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정확히 72시간 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새벽 3시 17분 긴급 알람이 울렸다. 교도관이 전기 순찰 중 조민혁의 독방을 확인했을 때 그는 이미 차갑게 식은 시체가 되어 있었다.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 주변에는 하얀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다. 독방은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었고 CCTV에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교도관들도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독이 들어갔을까? 부검 결과 조민혁의 혈액에서 테트로도톡신이 검출되었다. 보고에서 추출되는 이 독은 극소량으로도 몇 분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 감지가 거의 불가능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민혁의 옷 뒤편에서 발견된 글씨였다. 손톱으로 긁어서 자신의 피로 쓴 것이었다. 무한생명. 내가 말했다는 걸 절대 알면 안 돼. 그들은 어디든 침투할 수 있어. 이건 경고야. 준호가 강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너무 깊이 파들어가고 있다는. 조민혁의 죽음 이후 수사는 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 하지만 강태는 포기하지 않았다. 교도소 독방을 다시 수색할 때 강태가 벽 틈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조민혁이 죽기 직전에 벽 틈에 밀어 넣은 것이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목표는 서울대병원. 신분 존 스미스 의사. 진짜 보스는 박광수. 나는 죽어도 그들은 계속한다. 이 메모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서울대병원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국인 의사 존 스미스가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존 스미스는 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의사로도 등록되어 있었다. 병원 시스템에 뭔가 조작이 있었음을 의미했다. 서울대병원 내과 3번 진료실. 존 스미스가 이상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진료 같았지만 준호와 강태가 지켜보기에는 뭔가 수상했다. 강태는 즉시 3번 진료실 앞에서 반응을 보였다. 진료가 끝난 후 쓰레기통을 뒤진 결과 사용된 주사기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투명한 액체가 남아있었다. 신경독이야. 국과수 분석관이 긴급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무색무취의 신경독으로 15분 내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의료용으로는 승인된 적이 없는 물질이야. 그 환자는 이광수라는 은행 임원이었다. 그는 며칠 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중이었다. 존 스미스의 진료 후 15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존 스미스를 긴급 체포했을 때 그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너희가 누굴 잡았는지도 모르겠네. 신원조회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진짜 존 스미스는 3년 전 독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지금의 존 스미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만 지문과 DNA까지 일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준호가 혼란스러워했다. 존 스미스의 정체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모든 생체 정보가 죽은 사람과 일치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병원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당하고 존 스미스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삭제된 것이다. CCTV 영상도 사라졌고 심지어 그가 진료했던 환자의 기록까지 모두 지워졌다. 정확히 오전 9시에 수사본부로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무한생명이었다. 소포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강태가 짖을 때마다 우리 조직원 하나가 제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짖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이미 너희 주변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조심해라, 이준호 경사. 그리고 강태도. 이 편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무한생명이 수사팀의 신상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경기도 가평의 깊은 산속 성 베드로 교회.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교회였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젊은 여성 5명이 영적 치유를 받기 위해 이곳에 왔다가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가족들이 신고했지만 교회 측은 기도와 명상을 위해 외부와 연락을 차단했다고만 답했다. 주임 신부 김바오로는 50대의 온화한 중년 남성으로 보였다. 하지만 강태가 교회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예배당 바닥에 빨간 카펫을 발톱으로 미친 듯이 긁어댔다. 무슨 일입니까? 김바오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강태가 뭔가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이 카펫 아래 수색 영장이 있습니다. 카펫을 들어 올리자 철제 뚜껑이 나타났다. 김바오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곳은 신성한 유물 보관소입니다.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지하에는 유물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었다. 첨단 의료 장비, 수술대, 망막 스캔 장비, 그리고 5개의 철제 의자에 손목과 발목을 묶는 구속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각 의자 옆에는 새로운 신분증들이 놓여 있었다. 모두 전혀 다른 이름과 신분이었다. 지하실에서 구출된 3명의 여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 상태였다. 머리는 모두 삭발되어 있었고 자신의 본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제 이름은 마리아, 아니 뭐였지? 한 여성이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원래 제 이름이 뭐였죠? 수진. 아니 수진이 누구지? 나는 안나야, 맞나? 다른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였다. 김바오로를 체포했을 때 그의 정체성도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얼굴에는 성형수술 흔적이 있었고 지문은 산으로 지워져 있었으며 몸속에선 마이크로칩이 발견되었다. 마이크로칩을 해독한 결과 몇십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새로운 신분 목록과 함께 기억 재구성 프로토콜이라는 충격적인 문서가 들어있었다. 무덤, 교회, 병원, 요양원, 온갖 곳에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의 기록이었다. 무한생명은 단순히 신분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과 정체성 자체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려. 정신과 전문의가 피해자들을 진찰한 후 말했다. 약물과 최면, 그리고 지속적인 세뇌를 통해 원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인격을 이식한 거야. 경기도 포천의 한 사설묘지에서 전례 없는 발견이 있었다. 지난 2년간 조성된 200개가 넘는 무덤 중 대부분이 가짜였던 것이다. 모든 사망 진단서는 진짜였고 장례식도 정식으로 치러졌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강태가 203번 묘지에서 특히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1.5m를 파내려가자 관이 나왔지만 안에는 시체 대신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다. 마비 약물을 투여당해 가사 상태에 빠진 여성이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여성은 바로 한지연 본인이었다. 그럼 감옥에 있는 한지연은 누구란 말인가? 준호가 경악했다. 진짜 한지연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저는 어떤 시설에서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제 모든 것을 학습하고 있었어요. 말투, 습관, 심지어 어린 시절 기억까지 마치 제가 된 것처럼.
무한생명은 단순히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 복사본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단서들이 경기도 용인에 버려진 요양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곳이 무한생명의 주요 거점 중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새벽 4시 특수부대와 K9팀이 합동작전을 개시했다. 강태는 선두에서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지하 4m 깊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설이 있었다. 6명의 복제 인간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학습받고 있었고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백 명의 신분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원본 보관소였다. 13명의 진짜 인물들이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이들의 자리는 모두 복제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야. 국자원 요원이 중얼거렸다. 국가 전복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야. 조직의 핵심 간부가 도망치려 할 때 강태가 그를 제압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설 전체에 자폭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강태는 예민한 후각으로 폭약 냄새를 맡고 폭발 장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기폭선을 물어뜯어 주요 폭발을 막았지만 그 과정에서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구급차 안에서 강태는 준호의 품에서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수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뇌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수술을 해도. 강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준호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없었다. 오직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만이 있었다. 고생했어, 강태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구한 사람들은 영원히 널 기억할 거야. 일주일 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강태의 추모식이 열렸다. 경찰청 전체가 애도에 빠졌고 강태가 구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작은 동상이 세워졌다. 경계하는 자세로 서 있는 진돗개의 모습이었고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정의는 때로 가장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강태, 영원한 수호자여. 무한생명의 핵심 간부 7명이 체포되었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짜 신분을 되찾았다.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제본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심리치료센터에서 나온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범죄자의 복제본으로 훈련받았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그 소년이 그린 첫 번째 그림에는 햇빛 아래 앉아있는 하얀 진돗개가 있었다. 강태는 더 이상 짖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모든 어둠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정의가 필요한 곳들이 많다. 그리고 때로는 총소리나 큰 함성보다 적절한 순간의 한 번의 짖음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강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한 마리 개의 울음소리처럼.